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1살 한 청년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내디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자유에 닿았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보시겠습니까? 1995년 겨울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 회령. 눈발이 강과 들판을 하얗게 덮던 그날 한 소년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장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박윤호. 윤호야, 이것 먹어라. 어머니 정명화는 떨리는 손으로 옥수수 반개를 아들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상으로 부어올랐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안 드시오? 나는 아까 먹었다. 배가 부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살 박윤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물만 마시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더 아파할 것 같았으니까요. 배급이 끊긴 지는 벌써 3년째였습니다. 아버지 장문수는 탄광에서 폐병으로 쓰러진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옥수수빵 10개를 팔면 소금 한 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소금을 다시 팔면 연탄 반장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밤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윤호가 커야 한다. 1996년 봄 회령 제1초등학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소. 선생님 박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판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위대하시다.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도 따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우? 폐병으로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지 않은 거우? 장윤호 동무.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윤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아무것도. 얼굴을 보니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과 후에 나무라우. 그날 윤호는 교실 뒤편에서 무릎을 꿇고 2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무릎이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날부터 윤호는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마음속에만 담았습니다. 윤호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소년 한재혁. 재혁이는 윤호보다 1살 많았지만 늘 밝게 웃었습니다. 윤호야, 우리 강에 가자오. 가서 뭐하게? 물고기 잡아 구워 먹으면 되지 않겠나? 둘은 함께 두만강 지류에 가서 돌을 던지고 나무에 올라 새를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혁이가 손가락으로 남쪽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야, 저기 저 불빛 보이나? 저게 뭐우? 남조선이라우.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저기는 밤에도 불이 환하다고. 진짜오? 그라우. 그리고 밥도 매일 먹는다더라. 윤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도 불이 켜진다니. 밥을 매일 먹는다니. 그해 여름. 재혁이네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소? 몰라. 아무도 모른다. 나중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조선으로 넘어가려다 보위부에 잡혔다고. 재혁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라짐이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끔찍한 침묵을. 2004년 3월 박윤호에게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조선인민군 입대 명령서. 운명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군복을 손질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찌를 때마다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시라우. 안 운다. 네가 잘못 본 거다. 금방 다녀올게라우. 거짓말이라도
고맙구나.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윤호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윤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칙칙폭폭 끼잉 마이너스 군용 열차가 회령역에 들어섰습니다. 플랫폼에는 수십 명의 신병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가겄소. 그래, 건강히 있거라. 윤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며 빵은 네가 가져라. 철컥철컥, 철컥철컥.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호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어머니. 그날 이후 박윤호는 다시는 회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윤호야, 빵은 네가 가져. 그 따뜻한 목소리. 그것이 그를 살게도 무너지게도 했습니다. 훈련소 운동장. 100여 명의 신병이 주먹을 쥐고 외쳤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지만 훈련은 곧 폭력으로 변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안 뛰냐? 조교 하사의 몽둥이가 뒤처진 신병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으악. 윤호는 고개를 돌렸지만 귓가에는 신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하루 두 끼에서 한 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마저도 옥수수와 풀죽이 전부였습니다. 동무, 왜 우린 이래야 되오? 옆 침상의 리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쉿, 들리면 생활총화 넘는다. 나는 모르겠소. 수령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위대하다면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뭐가 되오? 윤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기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호는 경계초소 운전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함경남도 신흥군 제593부대 수송중대. 매일 반복되는 일과 아침 점호, 학습, 운전, 경계 근무. 동무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윤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주체 사상이 밥을 주나? 주체 사상이 전기를 켜주나? 어느 날 밤 초소 창문으로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남조선이구나.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갈망, 자유를 향한 간절한 갈망. 박윤호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늘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뼈를 애는 듯 찬 회령의 골목. 그리고 굶주림 냄새가 진동하던 장마당. 윤호에게 고향은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새벽 4시. 어머니 정명화는 잠든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영하 20도. 손이 꽁꽁 얼어붙고 발이 동상에 시달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수수빵 사시라우. 따끈따끈한 거라우.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모두가 배고팠습니다. 모두가 돈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우 3개를 팔았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힘들겠구나. 어머니, 빵은 내가 가져가겄소. 10살 박윤호가 빵 바구니를 집어들자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다. 니는 크야 되지 않겠나? 어머니도 드시라우. 나는 벌써 배가 부르다. 아침에 먹었다. 거짓말. 또다시 거짓말.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흘째 물만 마시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호는 몰래 자기 빵을 반으로 쪼개어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울먹이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윤호야, 고맙다. 네 때문에 어머니가 산다. 그 말이 윤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1996년 2월 16일 광명성절 김정일 동지의 생일. 학교에서는 충성경 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윤호 동무 앞으로 나와서 노래 부르라우. 윤호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장군님 은덕에 우리는 산다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정치 담당 교원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더 크게, 진심을 담아. 장군님 은덕에 우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을 담으려고 해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윤호 동무, 충성심이 부족하구만. 다시. 윤호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불렀습니다. 억지로. 학교가 끝나고 윤호는 생활총화에 불려갔습니다. 동무의 사상이 불순하오. 앞으로 주의하시라오. 12살 소년에게는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 장문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병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습니다. 관도 없었고 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산 중턱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가지 마시라우. 윤호는 흙을 한 줌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내가 더 잘할게라우.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윤호가 커야 한다. 그것만이 어머니를 지탱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1997년 겨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린 그 겨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어제까지 말을 걸던 이웃이 오늘은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시체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죽음에 익숙해지고 있다. 13살 소년이 죽음에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한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윤호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옥수수 한 개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려고 했구나. 윤호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호는 우연히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 지지직.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기온은 영상 5도. 서울? 영상 5도? 윤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김치찌개와 삼겹살입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침이 고였습니다. 저곳에서는 날씨도 알려주고 밥도 고를 수 있나. 그 순간 윤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갈망. 2000년 윤호는 18이 되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어머니를 도와 물건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질수록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동무, 허가증 있소? 보안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지난달 거 아니오? 벌금 내야겠소. 제발 한 번만 봐주시라우. 안 되겠소. 규정이오. 그날 어머니는 하루벌이를 모두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윤호야, 미안하다. 괜찮소 어머니. 네가 고생하는구나. 내가 무능해서. 아니라우.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우. 윤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구나. 2003년 윤호는 21살이 되었습니다.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군대 가면 밥은 준다지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의 기둥이니까. 윤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군대가 마지막 생존의 선택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도 똑같을 것이다.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모른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는 윤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윤호야, 살아서 돌아와라. 내 어머니, 네가 살아있어야 어머니도 산다. 그 말이 윤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윤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을. 열차가 회령역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발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검은 땅을 덮었습니다. 윤호는 창에 입김을 불어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오. 그리고 손으로 지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마음속에만 담아야 했습니다. 회령. 그곳은 윤호에게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지옥이었습니다. 굶주림, 죽음, 공포, 절망.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곳. 하지만 그곳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윤호를 살게 했던 어머니가. 어머니. 윤호는 군용 열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소. 하지만 그 약속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것을 윤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철조망을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박윤호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은 꺼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한경남도 신흥군 깊은 산속 제593부대 수송중대 25살 상병이 된 윤호.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윤호 동무, 탄약고로 가라우.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 시까지 돌아와야 한다. 늦으면 벌 받는다. 네. 드르륵. 부르릉. 낡은 트럭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매연이 피어올랐고 차체가 덜컹거렸습니다.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 도로. 움푹 파인 구덩이를 피해가며 윤호는 트럭을 몰았습니다. 털컹, 쿵. 차가 흔들릴 때마다 온몸이 튕겨나갔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손목은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불평하면 생활총화에 회부되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산길을 달리던 중 휙. 바람에 젖은 종이 한 장이 앞 유리창에 달라붙었습니다. 윤호는 트럭을 세우고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전단지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단지에는 형형색색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자동차가 가득한 도로, 밤인데도 불이 켜진 건물들. 이게 진짜인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호 상병, 거기서 뭐하나? 중대장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윤호는 재빨리 전단지를 군복 안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바람에 쓰레기가 붙어서요. 운전병이 집중 안 하면 사고 난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종이 한 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밤 11시 취침 점검이 끝났습니다. 소등. 막사 불빛이 꺼지자 윤호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남쪽에는 전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습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린 왜 전기가 없지? 왜 웃지를 못하지? 왜 선택할 수 없지? 눈을 감자 회령 장마당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고픔에 지쳐도 괜찮다며 웃던 얼굴. 친구 재혁이가 사라지던 날. 고난의 행군 때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시체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미소들이, 그 침묵들이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3일 후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원 집합. 새벽 4시 긴급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보위부 장교 2명이 들어섰습니다. 검은 인민복, 차가운 표정. 며칠 전 이 부대 근처에서 적성 전단지가 발견되었소. 윤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주었는지 자진 신고하면 관대히 처리하겠지만 장교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숨기면 이걸로 처리한다. 윤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화 밑창에 숨겼다. 걸리면 끝이다. 지금부터 내무반 전체 수색을 시작하겠소. 찰칵, 쿵, 와르르. 이불이 벗겨지고 짐이 쏟아졌습니다. 사병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윤호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들키면 총살이다. 그 순간 으악! 옆 침상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리철수가 쓰러졌습니다. 왜 그러는가? 보위부 요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틈에 윤호는 재빨리 군화를 발로 밀어 침상 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저기, 배가 아파서. 리철수가 신음했습니다. 의무대로 데려가라. 수색은 3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그날 밤 리철수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동무, 고맙소. 뭐가? 아까 살려줬소. 리철수는 잠시 윤호를 바라보다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궁금하오. 저 남쪽이. 하지만 난 겁이 나오. 그래서 못 가겠소. 동무, 니는 용기가 있는 것 같소. 언젠가 가게 되거든. 잘 살라우. 그날 밤의 대화를 윤호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호는 다시 수송 임무를 받았습니다. 트럭을 몰고 비에 젖은 산길을 달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진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지직.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누군가 몰래 숨겨둔 것. 윤호는 주위를 살피고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음악은 처음 듣는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유로운 소리.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자유의 소리인가? 음악이 끝나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 추천입니다.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찜은 어떠세요? 윤호는 라디오를 꼭 쥐었습니다. 저곳에서는 밥을 고를 수 있구나. 저곳에서는 음악을 들을 수 있구나. 저곳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날 밤 윤호는 전단지를 태우려 했습니다. 성냥을 켰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태우면 나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전단지는 다시 접혀 내무반 침상 및 금속 틈 사이에 숨겨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윤호에게 전단지는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소 근무를 서던 윤호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옆에서 같이 근무 서던 리명수 하사가 말했습니다. 저게 남조선이라우. 나도 가고 싶소. 하지만 리 하사는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가족이 있소. 처자식이. 그렇구만요. 니는? 저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럼 못 가는 거 아니오?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하사는 윤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소. 안전한 길과 자유로운 길. 어느 길이 맞는 길이오?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요. 그 말이 윤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006년 6월 군 생활이 3년 더 연장된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전 부대원에게 통보하겠소. 군 복무가 3년 연장되었소. 병사들의 한숨 소리가 막사를 채웠습니다. 아이고, 언제 나가나. 이러다 죽겠구만. 윤호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는 책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36개. 마지막 계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도망가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다. 윤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도망가는 것.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구나. 그날 이후 윤호는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불빛 가득한 거리, 따뜻한 밤 냄새, 웃는 사람들. 꿈은 너무 생선해서 깨어나면 이 세상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윤호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질문하는 자가 되었고, 질문하는 자는 언젠가 답을 찾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 7월 초,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군의관이 그를 진찰했습니다. 일주일 입원하라우. 윤호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은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호는 탈출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윤호는 운전병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연료를 조금씩 절약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민간인 옷을 샀습니다. 검은색 바지, 낡은 셔츠, 군복 밑에 겹쳐 입을 수 있는 얇은 옷들. 이걸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지도를 구했습니다. 부대 근처의 지형도, 강의 위치, 댐의 위치, 철조망의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외웠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저강을 건너고 철조망을 넘어 지뢰밭은 강물을 따라가면 피할 수 있다. 7월 15일 일기예보를 들었습니다. 지지직 한경남도 일대의 집중호우 예상. 윤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장마철 폭우. 그때가 되면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그때가 되면 강물이 불어나 지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민간인 옷, 작은 칼, 성냥,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어머니, 미안하오. 7월 20일 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화광.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윤호는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 민가로 향했습니다. 비어있는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갖고 온 비상식량은 다 떨어지고 굶으면서 세찬 폭우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강은 어디로 흐르고, 댐은 어디에 있고, 철조망은 어떻게 넘고, 손가락으로 공중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7월 27일 밤. 폭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금이다. 윤호는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밤 10시.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가 어디 쪽인지 가늠이 안 갔지만 높은 산이 보이자 무작정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흙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저기가 남한이다.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30분. 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댐이었습니다. 지도에 없던 댐. 이럴 수가.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댐을 우회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날이 밝으면 들킬 것입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뛰어내려야 한다. 윤호는 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높이는 약 10m. 아래로 강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댐 아래에 뭐가 있을지, 뭐라도 튀어나온 게 있어서 뛰어내리다. 죽으면 어떡하지? 윤호는 계속 망설이다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죽자 싶어서 일단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후, 콱.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살이 그를 휘감아 돌렸습니다. 죽는 건가? 이대로 끝인가?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호야, 살아서 돌아와라. 아니다. 아직 죽을 수 없다. 윤호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푸아, 으헉, 으헉.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살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어깨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조류를 따라 천천히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10분, 20분, 30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뢰밭은 강물 따라 피할 수 있다. 윤호는 중얼거리며 계속 헤엄쳤습니다. 그때 앞쪽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초소인가? 아니었습니다. 남한군 초소였습니다. 다 왔다. 윤호는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윤호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군인 2명이 다가왔습니다. 신원 확인할 때까지 움직이지 마. 네. 윤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았다. 정말로 살았다. 군인들이 그를 철책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지품 다 내려놔. 윤호는 주머니에서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칼, 성냥, 그리고 어머니 사진. 이건 제 어머니입니다. 군인이 사진을 확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알았어. 이제 안전 절차 진행할게. 윤호는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제 따라와. 윤호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자유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 앉아. 의자에 앉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이 컵을 받쳐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윤호입니다. 나이는 25입니다. 어디서 왔어? 한경남도 신흥군 제593부대.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질문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 감사합니다. 윤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이게 꿈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살았구나. 문이 열렸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자. 식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쌀밥, 국, 반찬, 계란. 이게 다 제 거입니까? 응, 다 먹어.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으윽, 눈물이 터졌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군인들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감사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그것이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면서 적응 교육받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윤호는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가게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나만이구나. 여기가 자유구나. 그날 밤 윤호는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있소. 이제 자유롭게 살겄소. 언젠가 어머니도 여기로 모셔올게라우.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장마철과 강물, 지뢰, 댕과 숲, 군 생활 동안 쌓은 경험. 모든 것이 그의 자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탈출의 성공은 계획과 운, 그리고 인내의 결합이었습니다. 장마철을 기다린 7일의 인내. 강물 위에서 목숨을 건 선택. 지도에 없는 댐을 뛰어내린 용기.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긴장과 공포는 해방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호가 탈출한 그날 밤, 북한군 초소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력 점검. 1번부터 20번까지 응답하라. 1번, 2번, 3번, 4번. 박윤호 상병 어디 있나? 박윤호, 응답하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 부대 수색 시작. 수색조가 편성되었습니다. 박윤호가 탈영했다. 즉시 수색하라. 잡으면 현장에서 사살. 군경과 함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개들도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강 쪽을 수색하라. 하지만 윤호는 이미 강을 건너 남쪽으로 향한 뒤였습니다. 그 시각 윤호는 남한군 초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부대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겠지. 동료들이 처벌받지 않을까? 특히 리명수 하사가 걱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밤 살라우라고 말해준 그 사람. 하사 동무. 무사하기를. 며칠 후 윤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윤호를 도운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리 하사는 나는 아무것도 본 게 없소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윤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사 동무. 고맙소. 탈출 과정을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댐에서 뛰어내릴 때 이게 마지막인가 싶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호야, 살아서 돌아와라. 그 목소리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호는 자신이 탈출에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철저한 준비. 지도를 외우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타이밍. 장마철 폭우를 기다렸습니다. 셋째, 운.
댐에서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넷째의 의지, 살아남겠다는 자유를 향한 간절한 의지. 보호시설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에게 윤호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댐에서 뛰어내렸다고? 진짜요? 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필사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대단해요. 윤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살고 싶었을 뿐이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럼 그리우시겠네요. 네. 매일 그립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연락하면 어머니가 위험해집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영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회령 장마당. 어머니가 옥수수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빵 사시라우. 윤호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윤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예요. 어머니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윤호는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윤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창밖을 보니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라우. 윤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겠소. 2006년 8월 윤호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 여기서 3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수업은 한국어였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합니다. 동무는 공산주의 용어로 인식되니 조심하세요. 윤호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그 다음은 경제교육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합니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찾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배급은 없습니다.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배급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살지?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구나.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구나.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들, 과자, 음료수, 과일, 고기, 생선. 이걸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만 있으면요. 윤호는 천천히 매대를 둘러보았습니다. 회령 장마당에서는 옥수수빵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는데 윤호는 작은 빵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1,000원입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빵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빵을 살 수 있구나.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아무도 빼앗지 않고. 그날 밤 윤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남쪽 땅에서 첫 빵을 샀다. 1,000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살 수 있다. 이게 자유구나. 2007년 초 윤호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원룸. 여기가 내 집이구나. 처음으로 가진 자신만의 공간. 하지만 사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탈북자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떨어졌습니다. 또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북한에서 군인이었습니다. 그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또 떨어졌습니다.
5번째 면접.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날, 윤호는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 어느 날 같은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이준호. 윤호 씨? 나 기억해요. 하나원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아, 준호 씨. 둘은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준호 씨는? 저는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북한보다는 낫잖아요. 둘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장마당의 어머니, 옥수수빵을 파는 어머니, 어머니. 어느 날 윤호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새로운 탈북자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면 돼요. 네, 하겠습니다. 윤호는 새로운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두려움, 혼란, 그리고 희망.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윤호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여기까지 북한 현역 군인의 실제 탈북 스토리를 각색해서 드라마한 리얼 스토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현실감 있는 북한 리얼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